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 2024년 12월. 나는 한국에서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진짜 민주주의를요. 제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 저널리스트이고요. 2년 전 서울에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어요. K-파프 취재, 한류 트렌드 분석, 그런 가벼운 주제들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단순한 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영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무너질 위기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틀 카드,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일부 한국에 대한 첫인상. 시설은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2022년 9월 15일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 공항은 완벽했어요. 안내 표지판은 6개 국어로 나와 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시설은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아, 이게 한국이구나. 첫 인상은 그랬습니다. 효율성과 기술의 나라. 지하철의 기적. 서울 지하철 2호선 러시아워. 그리고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후 6시 출퇴근 시간. 베를린에서라면 악몽 같은 시간이죠. 사람들은 밀치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내리는데 질서가 있었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양쪽으로 서고 내리는 사람 먼저 기다리고 노약 좌석은 비워두고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 않는 젊은이들. 법이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처음 느꼈죠. 밤 12시의 안전. 밤 12시 홍대 거리. 첫날 밤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 12시였어요. 혼자 걷는 토마스, 거리의 사람들. 베를린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위험을 자초하는 거니까요. 편의점,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하지만 홍대 거리는요, 나처럼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었고 여성들도 혼자 다녔으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CCTV, 경찰차 순찰. 물론 CCTV가 있었죠. 경찰 순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시스템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사회 자체가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했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빨리빨리 문화의 충격. 배달 오토바이들이 질주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빨리빨리를 경험했습니다. 밤 1시 배가 고팠어요.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죠. 독일이었다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밤 1시면 아예 주문이 안 되죠. 15분 후 도착한 배달. 15분 만에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치킨이요. 미쳤다. 그게 제 반응이었어요. 빠른 인터넷, 빠른 교통, 빠른 행정. 인터넷은 세계 최고 속도, 지하철은 3분마다 오고 은행 업무는 앱으로 1분 만에 해결. 이 나라는요, 기다림을 거부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빨랐고 모든 게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게 작동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 경복궁 앞 현대적 빌딩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나라는 과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는 모습. 600년 된 궁궐 바로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서 있고 전통시장 옆에는 최첨단 쇼핑몰이 있으며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손에는 스마트폰. 사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이건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조화였어요.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완벽한 나라. 서울 스카이라인, 아름다운 야경. 처음 2달 동안 저는 한국에 반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친절하고 발전된 나라. 이건 완성된 사회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곧 저는 알게 됩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나라도 깊은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갈등이 곧 폭발할 거라는 것을요. 서울거리 평화로운 일상. 2024년 11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사랑은 시험받게 됩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2부 혼란의 조짐. 이상한 공기. 2024년 12월 초 서울거리. 12월이 시작됐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모두가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정치적 갈등, 국회 대립, 탄핵 논의. 제 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조심해. 상황이 안 좋아.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그냥 불안해. 계엄령 선포의 충격. 12월 3일 밤 TV 긴급 뉴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령 선포.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엄령? 2024년에 한국에서? 독일 역사에서 배웠죠. 계엄령이 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대가 나오고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멈춰지는 것. 설마 여기서? 거리 여전히 평온한 모습. 하지만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두려움과 혼란. 저는 두려웠습니다. 독일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대사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내에 머무세요. 해외 뉴스 헤드라인들. 해외 뉴스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죠. South Korea declares martial law. Democracy in crisis. Military on streets. 토마스의 부모님과 영상통화. 부모님이 전화했습니다. 토마스, 당장 돌아와. 아들 위험해. 저는 생각했어요. 내 나라였다면 어땠을까? 독일이었다면? 유럽이었다면? 폭력이 터졌을 겁니다. 거리는 불타올랐을 거고 약탈과 충돌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거리로 나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나가봐야겠다고.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여의도 거리. 군인들이 있었어요. 장갑차도 보였죠. 이제 시작이구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어요. 시민들은 차분하게 모여들었고 군인들도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한 시민이 군인에게 물을 건네는 걸요. 뭐지? 이건 제가 아는 계엄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보는 한국. 전 세계가 한국을 봤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헤드라인. CNN, Crisis in Seoul. BBC, Martial Law declared. Le Monde, La Démocratie Coréenne en danger. 해외 SNS는 난리였어요. 한국 민주주의 끝났다. 또 다른 독재의 시작. 아시아의 봄이 겨울로. 저도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독일 본사가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뭘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의 서울은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외신이 보도하는 한국과 달랐으니까요. 국회의 결정. 그리고 6시간 후 국회의원들이 집결하는 모습.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새벽에도 불구하고 의원 190명이 모였고 찬성 190표, 반대 0표.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 전 국민들을 환호를 하였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이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학교에서 배웠죠. 3권 분립, 견제와 균형. 하지만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새벽 국회 앞에는 환호하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진짜구나. 진짜 민주주의 국가구나. 6시간의 위기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귀가하는 시민들. 폭력도 없었고 약탈도 없었으며 혼란도 최소화됐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르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다. 삼부 시민들이 보여준 의지. 촛불의 시작. 12월 7일 저녁 광화문 광장.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12월 7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촛불을 들고 있는 손들. 그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의 시민들. 우리가 지켜낸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왔어요? 60대 남성 시민 인터뷰. 한 아저씨가 대답했죠. 우리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잖아요. 이 세대를 넘어선 연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있는 걸요. 20대 대학생들, 30대에서 40대 직장인들, 50대에서 60대 부모 세대.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도 작은 촛불이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으니까요. 과거 유럽 시위는 세대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나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탓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 못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세대가 아니라 시민이었어요. 폭력 없는 시위, 질서 정연한 시위 현장.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입니다. 베를린에서는 10만 명만 모여도 폭동이 일어나요. 상점 유리창이 깨지고 차에 불이 붙고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죠. 하지만 서울은 시위가 끝나면 쓰레기를 치웠어요. 스스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급차가 오면 길을 열어줬고 질서 있게 해산하는 모습. 경찰이 요청하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말 시위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시위 후 깨끗한 거리. 다음날 아침 광화문은 깨끗했습니다. 시위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거의 없었죠. 제 동료 기자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시위 후의 거리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포토샵 아니냐? 고 물었죠. 아니에요. 이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지켜낸다. 시위 현장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시위에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수. 헌법을 지켜라. 국민이 주인이다. 40대 여성분께 물었어요. 무서우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민주주의가 죽어요. 그게 더 무섭죠. 17살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수능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갈 나라니까요.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울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촛불 든 시민들의 바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책임감이 만든 기적.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요. 교사들도 왔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회사원들은 퇴근 후 바로 왔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 닫고 왔습니다. 50대의 자영업자분께 물었어요. 장사 안 하셔도 돼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하루 장사 안 하면 손해죠. 하지만 민주주의에 이르면 평생 장사 못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치가 아니다. 생존이다. 밤하늘 아래 촛불의 바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100만 개의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시민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아침 이슬. 임을 위한 행진곡. 젊은 세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노래들을요. 노인분들은 우셨습니다.
자신들이 40년 전 불렀던 노래를 손자, 손녀 세대가 부르니까요. 세대가 함께 손잡고 노래하는 모습.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다. 세계가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 Peaceful Protests in Seoul. BBC, A Masterclass in Democracy. New York Taemju, South Korea shows the world how it's done. 해외 SNS 반응. 한국인들 대단하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나는 서울에서 민주주의를 배웠다. 독일 본사에서 일면에 실었죠.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부럽다. 독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특별하다. 네, 맞아요. 한국인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특별해진 거예요. 시위는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피곤해도 그들은 왔습니다. 한 아빠는 아이를 업고 왔어요.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민주주의가 뭔지. 80대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못 지킨 걸 이번엔 지킬 거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대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시민이 만드는 거구나.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다림의 시간. 헌법재판소 건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차례였죠. 기다림의 시간. 며칠 몇 주.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정말 탄핵이 될까? 혹시 뒤집히는 건 아닐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패배했죠. 법원이 압력에 굴복하거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결국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도 그렇게 될까? 공개심리의 투명성. 헌법재판소 심리중개.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심리가 공개됐어요. 실시간으로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소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지, 변호인이 뭐라고 답하는지.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법원은 폐쇄적이거든요. 판사와 변호사, 검사만 있는 공간. 하지만 여기는 국민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모두가 심리를 지켜봤어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이니까 우리가 볼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주권 재민이었어요. 법 앞에 선 권력.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권력이 법 앞에 서는 걸요.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피청구인일 뿐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날카로웠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헌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은 고려했습니까?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죠. 시민들의 반응, 분노보다는 안도. 시민들은 화내기보다 안도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 법이 살아있구나.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선진국이란 게 뭔지. 높은 빌딩이 있어서가 아니고 GDP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법이 권력보다 위에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역사적 순간. 선고일 아침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선고일. 헌법재판소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표정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헌재문이 열리는 모습. 그리고 재판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문 낭독이 시작됐죠.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1초간의 침묵.
그리고 환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서로 껴안았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포옹했죠. 저도 울었습니다. 제 나라도 아닌데요. 제 대통령도 아닌데요. 하지만 울었어요. 하늘을 향해 손 드는 시민들.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요. 법의 승리.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헌법 질서 파괴, 권력 남용. 한 줄 한 줄이 헌법 수업이었어요. 독일에서 법학을 배웠지만 이론으로만 배웠어요. 국민주권, 법치주의, 권력 분립. 하지만 여기서 저는 봤습니다. 그 이론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요. 9명의 재판관. 그들이 지켜낸 건 대통령 하나가 아니었어요. 헌법이었습니다. 민주주의였어요. 대한민국이었죠. 시민들의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조용히요. 영웅인 척하지 않고, 특별한 척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이구나. 존경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군대가 아닌 헌법으로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 위기. 많은 나라에서 정치 위기는 군대로 해결됐어요. 쿠데타, 내전, 유혈 사태.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폭력 하나 없이 헌법으로 해결했어요. 토마스가 헌법책을 들고 저는 이 헌법책을 샀습니다. 한국어로 된 거요.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 책이 한 나라를 지켜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힘이구나. 헌법이 군대보다 강하구나. 세계가 배우다. 전 세계 언론 보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각국 뉴스 헤드라인. 프랑스 러안 코이에넨이 한국의 교훈. 영국 How to Save Democracy. 일본 한국에게 배우다. 미국 코리아 쇼즈 어스 더 웨이. 유엔에서도 거론됐어요.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요. 각국 정치인들의 발언. 정치학자들이 말했죠. 한국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저도 독일 TV에 출연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가요? 저는 대답했죠. 나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날 독일 SNS가 난리였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평화로운 서울거리,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서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카페는 손님으로 붐볐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당당했어요. 더 자신감 있었죠. 이 사람들은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오부 변화, 존경, 그리고 깨달음, 달라진 시선. 저는 변했습니다.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냥 관광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 사람들 같고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시민권을 신청할까?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한국인에 대한 존경. 저는 한국인들을 존경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 사람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이 직장인은 어제 촛불 들었다가 오늘 출근했어요.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이 바리스타는 주말에 시위 갔다가 월요일에 손님 받아요. 이 선생님은 밤에 광화문 갔다가 아침에 아이들 가르쳐요. 영웅인 척하지 않아요. 특별한 척하지 않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이게 진짜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함 속의 비범함, 일상 속의 용기. 한국인들은요, 민주주의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자기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제가 배운 또 하나, 한국의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유럽에서는 나예요. 내 권리, 내 자유, 내 선택. 하지만 한국은 우리죠.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마스크 논쟁이었죠. 내 자유를 침해한다.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 썼죠. 이번 촛불 집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가야 우리가 지켜진다. 한국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공동체를 중시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어요. 전쟁도 가난도 위기도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연대의 역사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게 이 나라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교육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 학생들은 역사를 배워요. 그냥 암기가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를 배우죠. 민주주의도 배워요. 책으로만이 아니라 토론으로, 실천으로. 학생의 선거를 해요. 투표하는 법을 배우죠. 어릴 때부터요. 수학여행도 달라요. 놀러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사 현장을 가요. 그곳에서 배우죠.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촛불을 드는 거예요. 교육받은 시민.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독일도 교육은 좋아요. 하지만 한국만큼 민주시민 교육에 집중하진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빠르지만 깊은 사회,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 한국은 빨라요. 모든 게 빠르죠.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의사결정도 빨라요.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놀라운 속도죠. 하지만 촛불 역사의식 공동체, 빠르다고 해서 얕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역사책 보는 모습. 할머니는 손자에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가족이 함께 뉴스 봐요. 정치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도 듣죠. 독일에서는 상상 못해요.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 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빠르게 발전했지만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속도와 깊이 둘 다 가진 나라입니다. 내가 바뀐 이유. 사람들이 물어요. 왜 한국에 남으려고 해요? 독일이 더 좋지 않나요? 독일도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복지도 좋고 제 가족도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배웠어요. 시민이 된다는 게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이곳에서 저는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날 밤 광화문에서 저도 촛불 들었을 때 옆 사람이 제게 미소 지었어요. 말없이요.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함께 해줘서.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꼈어요. 국적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했죠. 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 미래도시 같은 서울. 한국은 저에게 미래를 보여줬어요. 지금 세계는 혼란해요.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죠. 독재자들이 돌아오고 포퓰리스트들이 권력 잡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하지만 한국은 희망을 보여줬어요. 촛불 평화 시위 헌재 결정.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시민이 깨어 있으면, 법이 살아 있으면, 함께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면 민주주의는 이긴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21세기에도 디지털 시대에도 복잡한 세상에서도 민주주의는 작동한다고. 이게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울의 아침 평범한 일상.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사회 문제들 양극화, 저출산 등 문제는 많죠.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갈등, 저출산, 과도한 경쟁. 저도 압니다. 한국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요. 일은 너무 많고 휴식은 부족하고 미래는 불안하죠. 하지만 함께 문제 해결하려는 모습. 촛불 집회, 시민들의 연대.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고 부당하면 목소리 내고 바꿔야 하면 행동하죠.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움직여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나아지려는 나라는 있죠. 한국은 후자입니다. 나의 다짐.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어렵지만 더 잘하고 싶어요. 한국 역사도 공부해요.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거요. 나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스는 귀화 신청서 검색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귀화를요? 부모님은 반대하세요. 독일인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요. 투표도 하고 싶어요.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고 싶어요. 의무만 지는 게 아니라 권리도 갖고 싶거든요. 이곳을 지킬 권리, 이곳을 사랑할 권리.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요. 변화는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각국 언론의 긍정적 보도. K-팝의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나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요. 민주주의를 배우러요. 국제 포럼에서 한국 모델이 거론돼요. 한국인들은 조금 부끄러워해요. 우린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그래서 더 멋있어요. 겸손한 위대함, 조용한 자부심.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빨리 걷고 지하철은 여전히 붐비죠. 하지만 뭔가 달라요. 사람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더 당당해요. 뉴스도 달라졌어요.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시민들은 지켜봐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친구가 말했어요. 토마스,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해냈습니다. 함께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다. 투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고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거죠. 둘째, 법은 권력보다 강하다. 하지만 저절로 강한 게 아니에요. 시민이 지킬 때만 강해요. 셋째, 평화는 약함이 아니다. 폭력 없이도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평화가 더 강하죠. 넷째, 함께는 혼자보다 강하다. 개인의 힘은 약해요. 하지만 우리의 힘은 무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진국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민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한국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한국을 사랑하는가?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사람들이 물어요. 왜 한국을 사랑해요? K-팝 때문이냐고, 드라마 때문이냐고, 음식 때문이냐고. 아니에요.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법으로 그것을 지켜낸, 그리고 겸손하게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미래에 대한 희망. 아이들을 봐요. 이 아이들이 자랄 나라는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오늘을 기억할 테니까요. 2024년 우리 부모님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역사에 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지킬 거예요. 자신들의 민주주의를요.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민주주의는 이어집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예요. 각국는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민주주의는 실패했어. 이제 끝이야. 하지만 한국을 가리키며 아니에요. 한국을 보세요. 촛불 평화 승리 가능해요. 여전히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투표하고 감시하고 목소리 내고 행동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토마스입니다. 독일에서 온 저널리스트예요. 2년 전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K-팝과 드라마의 나라.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시민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걸 삶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를 바꿔줘서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요.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나라. 한 송이 장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거죠. 평화의 상징으로요. 이것이 한국입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책임감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 영상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당신입니다. Democracy is not a gift. It is a responsibility. 민주주의는 선물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바칩니다. For the people of Korea,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and for all who love democracy around the world.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